내가 당신을 처음 왜 데리고 이쪽에? 왔어요. 어머니가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딸한테.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할 사람. 결혼? 결혼은 무슨? 썩 꺼져. 당장.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속에 맴돈다고 나중에 장모 최복순 씨는 말했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 목소리.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고는 그 자리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때는 1998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변두리의 낡은 2층 주택, 박재호 씨 가족의 살림집. IMF 외환위기의 한파가 온 나라를 뒤흔들던 그 시절, 이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재호 씨가 운영하던 건자재 도매상은 반년 전부터 휘청거렸고 두 딸을 키워온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빠듯해졌습니다. 그런 형편이었기에 복순 씨는 언제나 마음 한쪽에 하나의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큰딸 수진이만큼은 번듯한 집안에 반듯한 남자와 연을 맺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그의 서울의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시내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큰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 일요일 저녁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남자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초라했습니다. 키는 크지만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회색 점퍼는 소매 끝이 보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발에는 흙이 묻은 등산화. 손에는 시장에서 사온 듯한 사과 몇 개가 든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장도 없었고 명함도 없었으며 말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충청도 예산 사람입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강민이라는 남자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출신. 번듯한 직장 하나 보이지 않는 모양새.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딸 수진이의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순 씨가 여태껏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강민을 처음 만난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낡은 백반집에서였는데 수진이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시키는 것도 국을 뜨는 것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주변 소음 속에서 그만 유독 고요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수진이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연히 2번 겹치면 인연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수진이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3번째 날 강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항상 혼자 드세요? 라는 짧고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의 가슴 속에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강민은 건축 설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적었기에 수진이도 처음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말이 적은 대신 행동이 진지했습니다.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면 별다른 위로의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수진이에겐 가장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낡은 점퍼, 말없는 태도, 그리고 충청도 예산 사람이라는 세 단어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이 돌아간 뒤 복순 씨는 수진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 사람이랑 만나지 마라. 복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업이 뭐냐? 뭘 먹고 사는 거냐?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저런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수진이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엄마, 그 사람 속도 모르면서 왜 벌써 판단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박 씨에게 수소문을 넣었고 전화도 돌렸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예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강민이라는 청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건 감출 게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고. 장인 박재호 씨는 아내의 판단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재호 씨도 강민의 첫인상에서 뭔가 미덥지 않은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자기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는 판에
가뜩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만큼은 남편 복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호 씨도 강민을 보는 눈이 차가웠습니다. 차녀 혜진이만이 달랐습니다. 언니보다 2살 어린 혜진이는 강민을 처음 본 날부터 뭔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없는 건 오만해서가 아니라 깊어서라고 혜진이는 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집안에서 아무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2번째 방문은 2달 뒤였습니다. 강민은 그날도 낡은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손에는 이번에도 과일 봉지 하나. 복순 씨는 문을 반쯤만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강민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복순 씨는 내심 흡족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포기하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매번 과일이나 채소 봉지를 들고 한 번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복순 씨에게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1999년 봄. IMF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박재호 씨의 건자재 도매상은 그해 봄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0여 년을 키워온 사업이 반년 만에 접힌 것입니다. 창고 임대료 석 달치가 밀렸고 거래처 2곳에 어음이 돌아왔습니다. 재호 씨는 그 충격에 보름 넘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복순 씨는 겉으로는 강했습니다. 남편을 다독이고 딸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부엌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고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2달을 버티기도 빠듯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손을 댔고 친척에게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모를 혼자 삼키고 집에 돌아오는 날 복순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강민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수진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강민 씨가 도움이 될 수 있대요. 제발 한 번만 만나봐요. 복순 씨는 그 말에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난한 사위 후보가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뭘 도와? 자기 밥값이나 제대로 버는 사람이야?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복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복순 씨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그날 밤 혼자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두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연기를 내뿜으면서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내에게 맞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50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가장 노릇을 못했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 무렵 강민은 수원 시내 낡은 건물 한 채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혼자 도맡은 그에게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사무소 강민건축은 직원 2명의 허름한 사무실, 낡은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설계 실력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학 선배 오달수 씨는 강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민이는 설계도면 하나에 집 주인의 삶이 다 담겨 있어. 단순히 공간을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짓는 거야. 과장 같지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은 그때 수진 씨 가족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직접 들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면서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더 이상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고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다고. 집이 어렵다고. 강민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강민이 한 일은 조용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재호 씨가 가지고 있던 창고 건물의 도면을 수진이를 통해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리모델링 설계안을 그렸습니다. 단순히 창고로 쓰던 건물을 임대용 소형 상가 4칸으로 바꾸는 설계였습니다. 시공 비용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 설계안을 수진이에게 건네며 강민은 말했습니다. 직접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 설계안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재호 씨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도면은 정밀했습니다. 비용 산출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단가, 인건비, 예상 임대 수익까지. 허술한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건자재 일을 해온 재호 씨의 눈에도 이 설계가 살아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호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내 복순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복순 씨는 잠깐 들여다보다가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걸 가져와? 경계심이 먼저였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복순 씨는 남몰래 그 도면을 다시 꺼내서 혼자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복순 씨는 재호 씨에게 그 설계안을 다른 업체에 가져가서 검토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걸 덥석 믿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도면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호 씨가 지인이 소개한 소규모 건축 설계사에게 도면을 보여줬더니 돌아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누가 이거 그렸어요?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 설계는 아무나 못해요. 진짜 잘 아는 사람이 한 거예요. 재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복순 씨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돼. 저 사람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아니야. 그 말 뒤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복순 씨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 남자의 낡은 점퍼에서 겹쳐 보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순 씨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전처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녀 혜진이는 강민을 노골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 오빠 놓치지 마. 저런 사람 흔하지 않아. 혜진이의 말은 짧았지만 수진이에게는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민은 여전히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수진이와 계속 만났고 주말이면 박 씨 집 앞에 한 번씩 나타나 채소나 과일을 두고 갔습니다. 경비원처럼 묵묵하게. 복순 씨가 문을 열지 않아도 그는 봉지를 문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비를 맞고 서 있는 강민을 혜진이가 우연히 봤습니다. 오빠 들어오세요. 혜진이가 말했지만 강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들은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여름, 박재호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창고 건물에 걸려있던 담보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됐고 은행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을 팔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박재호 씨가 결혼 초기에 장인어른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팔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재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모르겠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복순 씨는 알았습니다. 50평생 굳건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복순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복순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윙윙 울리는 정막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민이 두고 간 설계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도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창고를 4칸 상가로 바꾸면 월 임대료가 얼마, 수선비가 얼마, 6개월 뒤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숫자들이 노릇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날 새벽에 처음으로 강민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그 남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복순 씨는 도면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꾹 닫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잠을 못 잔 것인지.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강민 씨 한 번만 만나봐요. 제발. 복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져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이 집안의 지각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오전 강민이 처음으로 제대로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정밀하게 업데이트된 설계안과 시공업체 세 곳의 견적서, 그리고 강민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강민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복순 씨는 맞은편에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재호 씨는 그 옆에, 혜진이는 소파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강민 곁에 앉았습니다. 팽팽한 공기였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나 불필요한 말은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창고 건물의 현재 가치, 리모델링 후 예상 가치, 임대 수익 시뮬레이션, 공사 기간, 자금 조달 방안. 숫자가 분명했고 논리가 단단했습니다. 재호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혜진이는 강민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시선을 내려깔았습니다. 복순 씨는 팔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턱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신호였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자네가 직접 한 거야?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공사비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강민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선 투자합니다. 임대 수익에서 분할 상환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탁자 위에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순 씨의 팔짱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재호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진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은 주말마다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하지만 이제 그 점퍼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면을 들고 인부들과 이야기하고 벽을 두드리며 확인하는 강민의 모습은 초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가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강민이 인부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복순 씨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달이 지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창고는 깔끔한 소형 상가 4칸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재호 씨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자 연체는 정리됐고 담보 압류 위기도 넘겼습니다. 강민 덕분에 이 가족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수진이와 강민의 결혼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승낙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복순 씨는 여전히 강민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와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답했습니다. 강민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섭섭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이제는 복순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섭섭해하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데 섭섭해하지 않으니 자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강민의 고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민이 충청도 예산 출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순 씨는 그쪽 사정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 씨, 어릴 때 많이 힘들었대요, 엄마. 복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수진이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강민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농기계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매 셋을 키웠습니다. 강민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보탰습니다. 그런 형편에 서울의 공과대학교에 들어간 건 장학금 덕분이었습니다. 4년 내내 장학생이었고 졸업 후에는 대형 건축사무소에 입사해 몇 년 일하다가 독립했습니다. 사무소 운영 초기에는 정말로 쪼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점퍼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낭비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강민 씨, 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요. 동생 둘 뒷바라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쓸 돈이 많지 않은 거예요. 부자인 척하는 거 싫대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대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순 씨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밤새도록 복순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강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 비닐봉지 속 사과, 문 앞에 놓인 채소, 경비원처럼 묵묵하게 서 있던 뒷모습, 빗속에서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겠다던 말. 그 모든 것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복순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를 잘못 보았다는 것을.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림 구독, 설정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편도 알림 놓치지 설정.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원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강민 측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선배 오달수 씨와 동료 몇 명, 그리고 충청도에서 올라온 어머니와 동생 둘. 강민의 어머니는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듯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젯밤 수진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겹쳤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장학금, 어머니의 생활비. 그 모든 것 위에 지금 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이 두 사람을 부부로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순 씨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를 내뱉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어머니가 기쁨에 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다는 늦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호 씨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혜진이는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강민이 복순 씨에게 다가와 꾸벅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복순 씨는 대답을 하려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강민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복순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흐르면서 강민의 진짜 실력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이 수원과 화성 일대에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그가 참여한 건물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낭비가 없고 공간이 살아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강민건축사무소는 천천히 커졌습니다. 직원 2명에서 7명, 12명으로. 사무실도 작은 임대 공간에서 보증금 있는 제대로 된 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복순 씨는 수진이네 집에 놀러갈 때마다 사위 강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복순 씨가 오면 과일을 깎았습니다. 차를 대접했습니다. 복순 씨가 냉장고를 열다가 반찬이 없다고 하면 다음번 방문 때 반찬을 잔뜩 해서 가져갔습니다. 티도 내지 않고 말도 없이. 복순 씨는 어느 날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이,
나한테 섭섭한 게 없을까? 수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엄마가 그럴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복순 씨는 이 남자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요구도 없이. 2007년 여름 장인 박재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의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창고 건물 임대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입원비와 수술비, 재활 치료비까지는 감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치료비는 달랐습니다. 복순 씨는 다시 한번 밤마다 통장을 세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이 먼저 나섰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하지 않고 복순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복순 씨는 전화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은 그 이후 6개월간 치료비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수진이를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매월 병원비 고지서가 나오면 강민의 계좌에서 이체가 됐습니다. 복순 씨는 그것을 알게 된 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오래도록. 재호 씨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강민이 자주 함께했습니다. 주말이면 장인을 데리고 재활센터에 갔습니다. 운동기구를 잡아주고 걷는 연습을 도왔습니다. 재호 씨는 그 시간 동안 강민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후회 이야기. 강민은 다 들었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듣는 것은 깊었습니다. 재호 씨는 어느 날 재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많이 미안해. 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는지. 재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의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쌓인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초봄. 그날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이. 강민의 선배 오달수 씨가 복순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례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오 씨는 평소에 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낯선 방문이 의아했지만 차를 내왔습니다. 오 씨는 차를 마시며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강민이가 절대 말 안 할 사람이라.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원을 확인하는 순간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박재호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재호에서 이강민으로. 날짜는 2001년. 9년 전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손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 씨가 설명했습니다. 2001년 박재호 씨의 전세 보증금이 날아갈 위기였을 때 집주인이 경매를 넣으려 했던 그 순간 강민이 조용히 그 집을 매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가족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단 한 번도 집을 비워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도 받지 않은 채 9년 동안. 강민이한테는 이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오 씨가 물었습니다. 복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절대 이런 거 말 안 해요. 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요. 강민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던 거 아세요? 몇 년 전 암 수술도 하셨고요. 치료비 대부분 강민이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차 한 번 안 바꿨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오 씨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줍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한 가족의 9년치 무지와 편견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줄은.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마침 외출 중이었습니다.
강민이 혼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자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복순 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밥 드시고 가세요.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순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강민은 냄비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 선배한테 연락이 갔나 보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화도 없었고 당혹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은 가스불을 끄고 의자를 끌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려서 달라지는 게 없었을 것 같아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긴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섭섭함도 원망도 없이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50평생 남들 앞에서 잘 울지 않던 복순 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엌에서 이 사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부터 틀리게 봤어요. 복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 맞으면서도 문 앞에 서 있던 거, 쫓겨나도 또 왔던 거, 아버지 재활 다 도와준 거, 집까지 그렇게 해준 거. 다 알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강민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괜찮다는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복순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강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그 이후로도 복순 씨는 이 사위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강민이 그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온기는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들어온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현관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오는지도 모르는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강민이 오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끔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둘 사이에서는 가장 긴 화해의 말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오른손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게 됐고 말도 예전처럼 됐습니다. 이제는 강민과 바둑을 두는 사이가 됐습니다. 강민이 일부러 져준다는 걸 재호 씨도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것도 강민이 주는 배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혜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남편감을 처음 데려왔을 때 복순 씨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없는 청년이었지만 복순 씨는 먼저 밥을 권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요. 혜진이는 그 장면을 보고 언니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달라졌어.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응, 알아. 강민의 어머니는 그 뒤 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민은 그날 처음으로 수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수진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 강민이 예전에 그녀에게 그랬듯이. 복순 씨는 그 장례식에서 강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민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담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어쩌면 모든 인간이 가진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복순 씨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우리는 모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복순 씨는 1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은 그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원망 없이, 섭섭함 없이, 그냥 조용히.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한 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순 씨처럼 처음에 반대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강민을 처음부터 알아보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더 많은 감동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은 사랑입니다.